안녕하세요. 볼 주제는 이제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인데요. 만약에 97년인가요? IMF 금융 위기가 없었다면 이 전시회를 할 명분이 없었던 그러한 제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작품을 IMF를 위해서 구제금융 때문에 그린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꾸준히 화가가 작품이나 또는 한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렸던 그림인데, 그게 모이다 보니 사회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고, 이 전시는 의외로 굉장히 큰 호응을 입어서 큰 복을 저에게 주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조금 한번 생각을 약간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의 가치관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회로 진출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을 양육하고 윤리관을 형성시켜서 바람직한 어떤 인간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가정이 바르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그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다변화되고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가족 중심으로 식량을 얻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된장을 담을지 몰라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제 자본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형성되었던 윤리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가 소용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래 사회가 어떤 각자의 특성, 개인적인 존중,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나이 드신 분과 또는 젊은 세대 간의 반목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같은 가족 내에서도 과거에 지녔던 윤리관에 의해서 자식을 양육시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적으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객관성을 절대 침해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사회를 위하여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치나 윤리관의 혼란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이 나오고 새로운 윤리관이 나와야 되는 사회상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포용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전시를 급작스럽게 한 달 이내에 급조한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꾸준히 그 사이에 그렸기 때문에 이 전시는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 그 지극한 정성.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에 정한수를 떠놓고 무심이라면 무심이라고 하는 그 경지, 자식과 사회를 위해서 빌고 있는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수묵으로 그려보자.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 단순함으로 어떻게 어머니의 그 자애롭고 지극한 사랑을 그릴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의는 사랑과 인애가 바탕이 되지 않는 정의는 폭력을 낳거나 분노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는 게 그래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빠르게 그리는 그림은 속사라고 했을 때 인물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진정성은 드러내기 어렵다. 진정성은 푹 곰삭은 된장 맛이나 푹 곰삭은 맛있는 김치맛 같은 것인데, 이것이 마치 어머니를 쳐다보고 어머니 가슴팍에 내가 안기면, 지금도 이제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셨지만 안고 같이 누워 있으면 어머니 냄새가 나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영원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래서 IMF를 맞으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움 속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 다 사회를 위하여
발버둥 쳤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정의 소중함으로 되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서 전시를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렸던 결혼하고 그렸던 가족 그림입니다. 못 그린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이렇게 인물화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시절이 있음을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림 그릴 실력이 부족했지만 애는 잘 화장실에 가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이유식을 어떻게 열 있는 것을 먹여서 그러는지 변비가 심하여 앉아있으면 30분씩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발가락 끝에 힘을 주면서 자기의 온통 그 소임을 다 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리고 맞지 않으니까 작은 것을 데코 변기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모습, 아이의 표정 속에서는 땀을 찔찔 흘리면서 얼굴이 마치 먼지로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두 아이가 생겨서 한글을 일찍 가르치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 속에서 자기 스스로 머리를 감고 정갈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기역 니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 마치 수도승처럼 곱게 무릎을 꿇고 따박따박 글씨를 쓰고 있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정말 가정을 그리자, 가족을 그려보자. 왜? 내가 이렇게 실력이 부족하니 나의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이고 그 속에 모든 예술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옷을 좀 큰 걸 사주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2년, 3년간 입혀야 되니까 헐렁한 걸 입히고 손을 접어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아이의 귀는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잡아당겼으면. 이게 어머니 마음을 저는 이 귀에다가 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은으로 만든 귀지를 가지고 얼마나 이리저리 휘둘렀는지 엄마의 손도 거의 뼈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은 사팔처럼 이 귓구멍으로 하나로 이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미간을 찌푸리면서 요 귀와 손과 이 눈과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이 부분이, 그리고 입 치아를 꽉 깨물고 있으면서 입을 삐죽삐죽 거리면서 이게 왜 안 나오지? 이게 왜 안 보이지? 그러면서 섬세하게 본인이 온통 자식을 위한 향하는 마음, 그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그런데 옷은 거칠게 검은 목점으로 툭툭 찍어 놓은 것은 조금만 팔을 움직여도 아이가 혹시 고막이 다칠까 봐서 하는 마음. 근데 아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귀지를 파니까 이제 앞으로 서서히 쓰러지면서 팔을 앞에다가 지탱하고 있었고, 엄마의 오른팔을 아이의 왼팔로, 발은 뒤 엉덩이로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이는 긴장이 풀려서 벌렁벌렁 콧구멍이 움직이고 입은 벌어져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가도 뒤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제 그림을 이해하는데 이 그림이 초석입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가는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녀가 아니라고 의심할까 봐서 비슷하게 같이 닮아가고 자기가 보는 것처럼 아이를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일기 쓰듯 그림을 그립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가 젖을 주면서, 그러니까 너무 작은 아이라 입속에 젖꼭지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크니까 이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젖을 빨아먹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사랑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사랑이 배제된 인간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따뜻하고 깨물어 주어도 아프지 않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껴안고 서로 배려하면서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정도 아이는 홍삼이나 인삼을 먹지 않아도 열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난리를 치죠.
머리카락은 뻣뻣하게 기운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이 연약한 머리가 하늘로 치솟고 옆으로 눕습니다. 기운이 넘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옆으로 누워서 열이 많지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자기의 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근사근 잠을 자죠. 그런데 참으로 우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윳빛깔, 젖빛깔 종이를 선택을 해서 고운 한지로 그림을 그렸고 고운 먹을 가려서 그림을 그렸고 뒤에서 배채를 하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도장을 찍었는데 조금 희미하게 찍혔어요. 근데 그 도장이 희미하게 찍혔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꾸로 찍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거꾸로 찍은 도장은 처음입니다. 정말 도장 마지막 찍을 때에는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찍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제 사랑에 너무나 골똘하다 보니까 사랑을 잘못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지? 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나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실수도 나에 대한 과잉 사랑이니까 어쩔 수 없다. 다른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다시 반듯하게 오려서 풀로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낙관 색깔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진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진한 색깔 때문에 어린아이 그림이 담담하고 약한데 이것 때문에 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붉은색이 더 붉어서 마치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어느 평론가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참 묘합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그 공포를 즐기려고 하고 모르게 숨어서 그것을 훔쳐보려고 하는 이 속성. 그러니까 무서운 것, 공포스러운 것 끝에는 결국 죽음이 있는 거고 죽음의 세계가 어떨까 하고 사람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라는 게 발생하면서 종교 속에서는 죽음을 다루지 않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더운 여름날 이제 특집으로 미스테리 극장을 하는데 한번 인간의 심리를 한번 그려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 아이는 나는 그래도 남자니까 그렇게 죽어도 남자다 그러면서 베개를 양손으로 꽉 껴안고 다리를 이렇게 X자로 교차한 거 보니까 얘도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목 뒤에 힘이 들어간 거 보니까 그 긴장의 도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도 눈은 입으로 베개를 꼭꼭 씹으면서도 이제 희무이 속에 공포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 딸아이는 훨씬 더 큰 벽에를 가지고 이제 숨습니다. 하기야 이 벽에 2개 가지고 숨는다고 얼마나 숨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작가는 아이들만 있으면서 이 토요미스테리 극장을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얘들이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옆방에는 엄마가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외국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전시에서 저는 그 전시의 제목을 엄마라고 써놓았더니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광경도 저는 한번 보았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이 남자와야 달리 이 여자아이는 좌측 우측 다리를 꼬으면서 자기의 작은 몸이라도 감추기 위해서 비입이 꼬고 있는 거죠. 두 가지에는 어린아이지만 남과 여에 대한 다른 것, 유별이라는 부분을 저는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포라는 극단적인 것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도 그리고 싶었고, 멀리 나중에 급기야 나이가 먹어서 죽음이라는 부분까지도 인간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극단적인 부분, 서로 상충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싶었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 맞아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애들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라고 공유하고 공감한다면 이 그림은 실패가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죠. 저는 바로 그 부분을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너와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인류 사회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확대시키고 싶어서 그린 것이지 내 가정에 대한 행복이나 또는 불행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슷한 그림을 몇 점 더 그립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그릴 때에는
제가 엄마가 올 때까지 밤은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집사람이 없고 애들만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않고 불을 켜놓고 둘이 구석에서 이러고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가정에서 어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비빌 언덕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바로 그 사랑을 아주 가득 받고 자라고 있는 아이는 밖에 내놓았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에게 최소한 부정적인 일은 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것을 관찰하게 되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집사람은 제가 눈만 뜨고 있거나 스케치북만 들고 있거나 카메라만 들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거의 다 작품이 미술관이나 개인한테 다 팔린 작품이에요. 결국은 개인이면서 개인이 아닌 그림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좀 이쁘게 그려주지 않는다. 꼭 이따 보면 그런 그림이 많습니다. 미운 것만 그려준다고. 제가 볼 때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만 사람이 그 부분에 이제 딱 집착하는 거죠. 저는 당신을 그리되 당신이 아니다. 너희들을 그려도 너희들은 아이가 아니다. 보편적인 하나의 가정에서 있는 아이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그릴 뿐인데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과장하여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손을 과장해서 왜곡시키기도 하는데 마치 자기가 그 인물인 것처럼 동일시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것에 딱 잡혀버립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은 소통이 안 됩니다. 작은 이익관계 속에 딱 놓이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이제 그리고 가정이라는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봐요. 애가 학교 끝나고 막 들어오니까 학교 가지 않은 자기 남동생이 옆에서 놀고 있다가 비켜 그러니까 빨리 싹 비켜줍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게 긴장관계거든요. 비켜주었는데 얘는 양쪽에 다리 팔을 벌리면서 위에를 올리고 이 배에 있는 뱃살까지도 포함해서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 거죠. 그래 시원하죠. 뭐 에어컨을 놓을 정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집이니까 그때. 근데 얘는 살짝 비켜주면서 얼척이 없는지 이렇게 살짝 모르게 또 지 누나의 뱃살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얘가 비켜주지 않았으면 두 사이에는 싸움이 납니다. 무엇이 어때? 나도 더 없다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양보와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살짝 비켜주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누나를 훔쳐보려고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여기에는 뭔가 했던 호기심이 자꾸 발동하고 있는 거죠. 뱃살이 좀 나왔네. 누나가 뭐 옷이 어떻네. 땀이 젖었네. 뭐 이런 것들을 소소한 일상적인 부분을 그리려고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아이가 몇 살 먹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급하게 참다가 양말은 어디다가 벗어놓은지 막 던져버리고 이게 몸에 꼭 그 뱀 또아리를 든 것처럼 또는 몸만 쏙 빠져나가고 어떨 때는 확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계속 그 식구들, 집사람, 아이들의 옷을 벗으러 온 모습들을 한 10여 년 정도를 계속 찍었어요. 기록으로.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어떻게 우리 집의 삶이 이루어졌는가가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그랗게 쏙 빠져나가 있는 몸부터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한번 그림을 더 그려볼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게 급하게 쏙 빠져나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이제는 자기가 혼자 뒤처리를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얘의 엉덩이를 닦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찰자 입장에서 어린아이의 엉덩이에 묻어있는 이 분비물은 속에서 나온 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쁘고 애의 입에서 요구르트를 먹고 혀에서 백태가 끼어가지고 귀한 냄새가 나는데 저는 또는 집사람은 그 냄새가 그렇게 맛있고 이쁘게 보여요. 야, 입을 하도 좀 해봐라. 야, 어쩜 이렇게 맛있냐. 자기 자식이니까 아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조금 더 컸습니다. 조금 더 크니까 지 동생이 크니까 이제는 얘가 참아.
엄마가 잘 파줄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호기심 있게 쳐다보죠. 얘도 이제 미간을 같이 찌푸리는 거예요. 그런데 딸아이가 있을 때와 이제 아들내미가 또 다릅니다. 목욕을 시켜보면 막 뻣뻣하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이 발가락을 세우는 걸 보니까 막 지 몸을 통제를 못해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조금만 참으면 깨끗이 사줄게. 이제 귀지를 파는 모습도 점점 진화하고 애가 하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엄마가 좀 크고 그래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짝다리를 짚고 있으면서 파고 있는, 이제는 조금 더 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딸을 이제 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인생사이고, 더 크게 되면 딸한테 지금 현재 엄마가 꼼짝 못 합니다. 완전히 종이에요. 그런데 얘도 조금 더 커서 시집을 갈 때가 되면 다시 또 엄마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자식을 또 사랑으로 보살피게 되겠죠. 이 작품이 포로입니다. 포로. 이제는 딸의 포로가 되는 거죠. 2001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동시대이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그냥 뉴욕에 있는 거대한 빌딩이 무너져 버렸죠. 몇 초 사이에. 한번 그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놀래서 목욕하다가 말고 막 나와서 쳐다보고 있고, 집사람은 낮잠을 자다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서 눈이 붙어서 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았다 떴다 하고 이게 뭐야, 뭐 연속극인가 하면서 별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그림이 2001년 여름에 9.11 테러 때 제가 봤던 가정의 초창기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조금 지나니까, 몇 분만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전체가 공포고 난리를 치는, 약간 연출된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것을 조금 과장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이 먼지 투성이면서 무너지고 있는데 코를 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경우는 귀를 막을 텐데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스러우면 콘지 귀인지 눈인지 모릅니다. 그냥 막 머리를 집어뜯기도 하고. 얘는 이제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서 완전히 무슨 동물처럼 이제 앉아 있는 거고요. 이제는 본인이 나타나서 진짜 끔찍한 상황을 어머머머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나와가지고 이 비행기가 처박아 버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스케치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 그림은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사 일민미술관에서 이 두 점이 굉장히 큽니다. 전시를 했던 작품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본인의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우아하지 않다고 절대 오늘 강의할 때 이 그림을 보여주지 말라고. 예. 그래서 보여주었는데 오늘 저녁에 가서 제가 또 싸울지 모르겠습니다. 참 미운 7살. 나가면 누구한테 받아버리고 어디 가서 항아리 깨고 간장단지에다가 뭐라든 집어넣고 하고 있는 그 어린 7살. 그런데 지 친구하고 같이 누나를 놀려먹기에 이렇게 엉덩이를 벌렁 까가지고 밑에 있는 고추를 보이면서 이렇게 누나를 많이 약을 올려먹더라고. 얘는 그냥 벌렁벌렁 뒤로 자빠지죠. 그럴수록 더 이제 자꾸 얘 누나를 약 올리고 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느닷없이 바지를 내리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은 참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제가 볼 땐 이런 모습들이 없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발생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안 된 일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부잡기 있는 어린아이가 이제 정상인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게 되는 거죠. 전시 오픈하기 전에 이제 정말 이 그림을 꼭 가져가겠다고 해서 오픈하기 전에 팔아버렸던 그림인데요. 저도 참 이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상기되어서 그렸던 겁니다. 아들이나 딸을 안고 있었을 때 코가 비틀어지게 이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냥 꼭꼭꼭 씹어주고 다리부터 시작해서 팔부터 꼭꼭 이렇게 마치 뭐가 이렇게 강아지가 막 이렇게 꼭꼭 무는 것처럼 참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가 이제 개인적 성숙이 되어서 자기 세계가 구축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가면 갈수록 거꾸로 된단 말이야. 이놈이 가면 갈수록 꼭 내가 싫어하는 지 아버지를 자꾸 닮아가.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애가 이럴 때처럼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참으로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림에서 다 그릴 때보다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지우고 생략한다는 것이 화가 입장에서 이걸 다 그리게 되면 선명적인 그림이 되고, 그리지 않게 되면 미완성작으로 보입니다. 미완성작으로 보이지 않게 그리는 것, 그것이 매우 이제 필요한 그림에서의 완성도인데요. 제가 훔쳐보니까 이렇게 어머니께서 장독대에서 이렇게 빌더라고요. 그래서 뭘 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랍니다. 지금도 물만 떠달라 그러면 꼭 빌고 싶답니다.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험한 꼴 당하지 않게만 성주님께서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마음이 없었다면 가족이라는 그림과 제가 지금까지 수목이라는 것을 다루기 힘들었을 것 같고, 수목화가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칼같이 붓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따뜻함이 농밀하게 스며 있지 않는다면 그 따뜻함도 따뜻함으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극도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단맛의 반대인 소금을 얼마만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단맛이 상승되고, 그리고 행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행이라는 부분도 매운 향기도 있어야만 그게 행복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지, 맹탕은 사실은 맹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작품이 있었는데 동시대에 몇 년이 지나서 19번의 농담이라는 작품을 제가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옛날에 함께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아직 작가가 본격적으로 그리지 않았고 연습으로 그렸다고 하니, 이제는 프로다큐전 그림을 그려달라고 평론가도 저에게 요구했고 화랑에서도 요구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작가 노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간 어려워집니다. 나는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 행위를 관찰했고 쉽지 않았습니다. 볼 발레리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 누군가 들어서면 나는 즉각 수정된다.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드러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가기 일쑤였고 경직되고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전시를 하면서 본인이 당했다. 내가 이렇게 이쁜데 내 얼굴을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다니 라고 하면서 원망과 여러 가지의 비난을 저에게 쏟아부었고, 저는 그 비난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순회전을 하면서 제가 집사람을 여행은 못 시켜주었지만 그림으로서는 세계 여행을 시켰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그리면서 교감하는 가족의 이론이 제가 아니고 탐험가인데, 이 탐험가를 이제 탐험가로서의 그 무고한 순간들을 계속 이제 그래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웃음이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부분에 이 그림을 이제 초점을 맞추자. 웃음은 선도, 악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바꾸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웃고 많이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자기 수양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습니다. 그 선도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웃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적 범주의 감흥이 돼 의미도 무의미도 아무도 없는 순간 다 지워버렸습니다. 웃음의 순간. 그것을 농담이라고 제가 부르기로 하자라고 해서 19번의 농담이라는 19점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림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대상이 지니는 형상의 축조적인 외형과 바깥과 형상의 저편 뒤에 확장 중인 해체적 지평을 한꺼번에 획득하고 싶었다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림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게 뭐 굉장히 이해가 좀 쉽게 오겠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진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냐? 참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음을 딱 웃는 순간에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균형이 깨져버리고 고요가 흩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확 허물어진 것도 발견했고, 그러한 내용들을 그림을 그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가 쓴 것은 불가감필, 더 이상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은 자세히 그리고, 그리고 옷은 더 빼면은 옷을 벗어버려서 도저히 그림이 되지 않는 기법, 이 불가감 필법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동양 미술은 본성 자체가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명암에 의하여 뜻을 바꾸거나 형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수목의 평면에서 우러나오는 담담한 미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사라질 수 있겠는가. 형상에 드리워져 있는 빛은 하나가 환영일 뿐이다. 하나의 빛은 하나의 뜻이 아니다.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형상의 외형일 뿐 명암이 저절로 뜻을 얻도록 보장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이론을 조금 여기에 집어넣어서 전시를 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9번의 농담. 이 단발머리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제가 여주에 작업실이 있는데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진달래 꽃을 하나름 꺾고 오더만 멀리에서 아빠 그러면서 뛰어옵니다. 아, 작업실에 꽃이 없으니까 꽃을 이제 꽂으려고 이제 뛰어오죠. 근데 꽃은 제가 볼 때는 색깔은 하나도 없고 딸내미의 그 풋풋한 깜짝깜짝하게 이제 탄 그런 그 색깔이 훨씬 더 건강하게 보였고 예뻤습니다. 90 먹은 노인, 100살 먹은 노인, 남자도 마찬가지, 여성분은 더 강합니다. 늙지 않는 젊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100살이 넘어도 소녀적 감성을 갖고 있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름다워지고 싶고 고매하게 자기를 가꾸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수양인데. 근데 특히 사춘기 소녀 때에는 대부분 이럴 것입니다. 아마 백마탄 왕자가 나를 아마 모셔갈 거야.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고, 이 진달래를 하나는 꺾고 왔는데 꽃은 안 보이고, 얘의 눈빛을 보니까 개심추리하면서 뭔가 도도하고 건방 떨고 있고, 입은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이쁘지? 꽃이 이뻐 내가 이뻐?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런데 얘한테도 위험이 있는 것처럼 얘의 가슴팍에는 꽃에 붙어야 될 이 벌이 꽃의 이 향기에 취하지 않고 이 어린 소녀의 가슴팍 안으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아주 행복하고 환희에 차 있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때에 헷가닥 잘못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벌이 아마 그러한 환희의 눈물,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가설을 하지 않고 제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칼에 묻은 꿀입니다. 혹시 시골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을 터인데, 서당에 한쪽 구석 마룻바닥 뒤에 시원한 곳에 꼭 꿀단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 꿀단지는 꼭 이제 서당 훈장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드시는데, 우리는 뭐 이 수저로 이제 퍼서 모르게 먹고 도망가고 그랬었습니다. 꼭 서당 훈장은 조그마한 칼로 꿀을 떠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것을 먹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칼에 혀가 베일 수 있다. 놀라운 가르침이죠. 고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형무소 담장을 걸어가는 느낌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 누가 그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지도층이 형무소에 가리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법은 그렇게 양날의 칼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지금 조그마한 칼입니다. 이 칼로 꿀맛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의 눈동자는 볼까요? 눈동자.
단 것을 먹을 때에는 눈동자가 이제 쏘아볼 때는 눈동자 동공이 있지만 눈동자가 풀어져 버리죠. 없습니다. 지워져 버리는 거죠. 눈이 뒤로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달아. 맛있어. 이 그림을 예술은 때에 따라서 화가가 작품 하나로서 혁명을 꿈꿀 수도 있고요. 인간의 정신을 확 바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를 부패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는 데까지는 화가의 역할이고 해석의 역할은 또 다른 평자의 역할이거나 관람자의 입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을 사기 위해서 정말 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재벌께서 전용기를 타고 와서 이 작품을 사갑니다. 한국에서 상상하기 힘듭니다. 예술 작품 하나가 자기 회사의 사원과 딱 맞아 떨어졌다 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어디에서 보고 난 뒤에 직접 김포에 비행기를 세우고 사러 오는 걸 보면 화가로서는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내 그림이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길이 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렇게 장난짓을 하면서 전시에 내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무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드럽습니다. 죽은 것은 다 딱딱합니다. 절대 부드러움이란 곡선이 살아있는 거고 직선은 이제 죽어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뭔가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보겠다 하고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양쪽 고랑이 1.5m 떨어져 있는 것을 딱 그니 물이 흐르고 있는 고랑에 데리고 가서 지금부터 뛰어라. 한 번씩 뛰면 너한테 1,000원. 10번 뛰면 10,000원, 100번 뛰면 이제 10만 원이 되잖아요. 얘는 돈 잃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기살기로 뛰죠. 그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줍니다. 어쩔 수 없이. 한 20번 뛰고 나니까 지가 콱 쳐박아 버렸어요. 얼굴에 막 상처 나고, 집사람 가면은 뭐 우리 애기 다 배렸다. 이거 뭐 어떻게 하냐 난리를 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지가 빠지지 않으려고 죽기살기로 뛰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는 바지에 공기가 탁탁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공기층이 있는 모습이 정말 오리지널 살아있는 동작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은 오리잎처럼 딱 말아 들어갑니다. 실제로 뛰어보면 이렇습니다. 적당히 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그러거든요. 어떤 외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썩어서 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해서는 그림을 그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하면 될까? 유명해질까? 돈이 될까? 그런 화가 없습니다. 화가는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그냥 바로 직입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에는 모델을 세워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리얼리티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께서는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이나 딸보다도 손자, 손녀가 훨씬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손자, 손녀는 못 두었는데, 그리고 이뻐서 그냥 할아버지가 절절 매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말썽을 피우거나 울고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저를 때리거나 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야, 얘가 우는 소리도 조용한 집에서 너무 이쁘다. 계속 울어라. 예? 제가 사고를 쳐서 장독에다가 돌을 잘못 던져서 간장이 깨졌는데 우리 집이 너무 조용하단 말이야. 간장독이 깨지는 그래도 이 큰 사람이 되려는가 보다. 이렇게 큰 손자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 그걸 왜 뭐라고 하느냐. 그냥 하는 일마다 이쁜가 봐요. 그래서 잘못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한복을 입고 옆에다가 모시를 탁 걷어놓고 안경도 돋보기를 딱 벗어놓고 있는데 이거 도랑경입니다. 도랑경을 벗어놓고 있는데 이놈이 타서 이라 끼리끼리 하면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움직이다가 저리 움직이다가 주책입니다. 신분도 품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공부했던 분이 손자한테는 무장해자가 되는 거죠. 아마 본인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제목은 풀들은 늙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보는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막 샘솟고 그래서 늙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는데 호박꽃처럼 아름다운 꽃이 어디가 있어요? 호박꽃을 보는 순간에 이게 조선의 냄새고 조선의 꽃이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 호박에 벌이 한 마리가 잡혔고 벌이 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 고무신에다가 집어넣어서 빙빙빙 돌리다가 탁 때려서 잡기도 했지만은 이제 요새 도시 애들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호박 끝을 옴틀여서 잡았는데 이 구멍 떨어진 대로 호박벌은 나갔어요. 그런데 본인은 왜 소리가 언제 들리나 그러면서 흔들고 있고, 여기 보면 눈이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지금 눈에 대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골똘히 멍하니 생각할 때의 눈동자는 이렇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와 희만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눈동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귀를 한쪽을 막습니다. 한쪽 귀를 들었는데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긴장하고 있으니 어떨까요? 제가 언제도 뭐 다 누군지 아시겠지만 이 남자아이의 젖꼭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솟아오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키워보면서 애를 벗기고 주로 바깥에서 키우는데 어떤 벌이 팍 쏘고 나면은 금방 반응이 탁 나옵니다. 그냥 작은 젖꼭지가 탁 튀어나오고 빨개집니다. 긴장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긴장을, 얘가 긴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이 유두의 붉은 표현에서 잡으려고 했고, 이 그림은 전시했을 때 조선일보에 크게 나오고 나니까 이 그림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전시장을 많이 찾았던 그러한 그림이었다는 생각도 나오네요. 위기입니다. 메리아 입고 이제 주무시고 있는 할아버지를, 이놈은 지금 재밌어서 난리예요. 근데 얘가 짚고 있는 수염을 한번 보세요. 수염은 기껏 했다 두세 가닥입니다. 이게 통이 작죠. 그런데 이것은 할아버지가 모르겠지? 천만에. 할아버지 눈을 보세요. 힘이 가 있죠? 모르긴 뭘 몰라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놈아. 조금 있다가 으악 소리 지르면 이제 얘가 벌렁 눕겠죠. 그런데 얘가 가위를 들고 있으니까 함부로 소리를 못 질러요. 왜? 가위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누구를 찔러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인데 이쪽은 알고 있고 얘는 모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장난을 하려고 보니까 2개 정도 수염만을, 그것도 구렛나루에 있는 것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수염을 반지를 딱 잘라놓으니까 밖에를 나가시지를 못하더라고요. 반들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그래서 계속 손을 이렇게 잡고 다니시던데 자르려면 그렇게 화끈하게 잘라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나 자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일을 하라 그러면은 얘 뭐 될줄알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냥 점프해서 확 박아버리거나 확 날아가고 그러는데, 얘는 키울 때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얌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씨라도 씨가 다르게 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이 누구 엄마, 누구 부인, 누구 댁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었잖아요.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와 동창회를 한다고 딱 갔을 때는 누구야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누구 엄마라는 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기 이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막 입이 귀에 붙죠. 야, 내가 지금부터 남편의 품을 벗어나고 집안의 가정으로부터 떠나서 친구들하고 가서 놀아야 되지. 그런데 가는 순간부터 전화해가지고 밥이 어디에 있으니까 꼭 먹고 문단속 잘하고 가스불에 뭐가 있는가 봐. 완전히 머릿속에 반절이 아니라 90%는 가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림을 그렸던 이 함께 가는 길과 이 19번의 농담이라는 걸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은 윤리와 도덕의 최첨단이고 가장 작은 소집단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이 가정조차도 과거의 관습대로 길을 들이거나 그것을 강요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정교육은 해체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부간이고 자식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간이고, IMF 때에 전시를 통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고, 그림을 팔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전시가 반대로 이제 많은 그림을 팔았던 것을 통해서 작가는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전시장을 잡아놓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좋은 작가가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희망을 연결해 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1시간.